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메리 셀리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 개념 기반 교육 과정 안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그냥 괴물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 이 정도로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관계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스스로 성철하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영어 문학 수업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전을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이야, 200년 전 고전과 가장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의 만남이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정말 그렇죠. 그럼 먼저 한국어 발제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질문부터 아주 근본적인 걸 묻네요. 왜 이 소설은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독백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뜬금없이 로버트 월튼이라는 탐험가의 편지로 시작하고 끝나는 걸까요? 이른바 액자식 구성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을 단순한 공포물 그 이상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장치예요. 아, 만약 빅터의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쭉 진행됐다면 우리는 아마 피조물을 그냥 끔찍하고 사악한 괴물로만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창조주 입장에서 서술하니까요. 네. 하지만 작가는 월톤, 빅터, 그리고 마지막엔 피조물 자신의 목소리까지 차례대로 들려주거든요. 아, 여러 사람의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보게 만드는 거군요.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그런 의도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거죠. 덕분에 독자는 피조물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괴물이 되어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여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관점, 즉 퍼스펙티브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발제문이 약간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던져요. 왜 빅터는 남성 피조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게 이 소설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발제문은 이걸 여성성의 배제와 가부장적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건 전통적으로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빅터는 여성의 도움 없이 오직 남성의 과학 기술만으로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죠. 와, 그건 좀 과감한 해석인데요. 그냥 당시 주인공이 대부분 남성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정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여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까지 봐야 할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설 속 다른 장치들을 보면 이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예를 들면요? 빅터의 약혼녀 엘리자베트가 하필이면 결혼식 날밤에 피조물에게 살해당하거든요. 아, 당시 여성에게 결혼이 곧 자아를 잃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죽음과도 같았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설정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 발제문이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한 과학 실험? 이게 비극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있어요. 빅터가 생명을 만들기만 하고 기르지 않은 것. 즉, 모성애의 부재가 진짜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아, 사랑의 결핍? 네, 피조물의 악행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거부당한 그 결핍이 낳은 결과라는 통찰이에요. 놀랍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내주신 영어 원서 서문이 이 해석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 메리 셸리의 삶 자체가 이 소설의 거대한 스포일러였어요. 맞아요. 서문을 보면 메리 셸리의 어머니가 당대 최고의 페미니스트 사상가였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였다는 사실이 나오죠. 네네. 그런데 메리를 낳고 불과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메리 셸리에게 탄생은 곧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된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아, 작가 자신이 느꼈던 어머니의 부재와 가정 내 소외감이 피조물의 외로움에 그대로 투영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철학적 배경도 아주 흥미로워요. 서문의 존 로크의 백지설, 즉 타불라 라사가 언급되거든요. 백지설이요? 네, 피조물이 원래부터 악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는 관점이죠. 그 백지에 세상이 혐오와 배척이라는 그림을 그려넣은 셈이에요. 피조물 스스로 절규하는 대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나의 악행은 강요된 고독의 자식들이다. My vices are the children of a forced solitude. 와, 결국 한국어 발제문에서 나왔던 모성의 부재라는 통찰이
작가의 개인적인 삶과 당대의 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군요. 이걸 그냥 줄거리만 읽고 넘어가면 정말 아깝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걸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죠? 가부장적 욕망이나 존 로크의 백지설 이런 얘기 꺼내는 순간 아이들은 바로 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교육 설계의 핵심 과제죠. 이 어려운 분석을 아이들의 삶과 직접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야 해요. 그 다리가 바로 개념 기반 교육이라는 거고요. 네, 개념 기반 교육 과정 모델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한번 그 다리를 같이 설계해 볼까요? 좋습니다. 안내서를 보니까 총 11단계로 아주 체계적이던데 이걸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단원 전체를 꿰뚫는 개념적 렌즈를 정해야 해요. 아이들이 이 소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안경 같은 거죠. 안경이요? 네. 자료에서는 관계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아,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이면 친구 관계가 세상의 전부일 나이잖아요. 누구랑 친해지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라는 렌즈를 끼면 피조물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 얘기처럼 들리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 렌즈를 통해 단원의 최종 목적지, 즉 일반화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임 없는 관계는 비극을 낳는다 같은 거요. 아, 학생들이 수업 끝에 마음속에 품고 나갔으면 하는 큰 깨달음 같은 거군요. 네, 교사가 이걸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이 단원의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괴물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정도로 정하면 흥미를 끌 수 있겠죠. 좋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수업 활동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낸 언어 이해하기, 반응하기, 비평하기, 생산하기 이렇게 4가지 스트랜드로 나눠 설계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언어 이해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표는 학생들이 이 소설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다룰 개념은 서술 구조와 관점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야겠죠. CFR A1 수준의 쉬운 영어로 Who writes the letters in the beginning? 처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서 로버트 월튼이라는 답을 얻어내고요. 좋은 시작이에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개념적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개념적 질문이요? 네. If we only read Victor's story, how would our idea of the creature change? 만약 우리가 빅터의 이야기만 읽었다면 피조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던져보는 거죠. 아, 그럼 아이들이 아마 그냥 나쁜 괴물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답하면서 액자식 구성의 효과를 스스로 설명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연스럽네요. 그럼 두 번째 스트랜드, 언어 반응하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공감, 소외, 편견 같은 좀 감정적인 개념들을 다루네요. 네, 아이들이 피조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단계예요. 이것도 사실 확인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How did people react when they saw the creature? 사람들은 피조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니? 아이들이 텍스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They screamed, they ran away. 소리를 질렀고 도망갔어요. 뭐 이런 구절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자료에 나온 논쟁적 질문이 아주 강력해요. Is the creature's violence his fault or society's fault? 이 질문 하나면 교실이 정말 뜨거워지겠는데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게 되겠죠. 네, 세 번째 스트랜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언어 비평학이군요. 작가의 의도, author's intent, 나 윤리, ethics 같은 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네요. 네, 작품을 넘어서 작가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여성성 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걸 아이들 눈높이에서 질문으로 만들면 Why did Victor create a life without a mother? What does this tell us about his character? 빅터는 왜 엄마 없이 생명을 만들었을까? 이걸 통해 그의 성격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 이 정도가 되겠군요. 완벽해요. 그리고 이걸 현 시대의 문제와 연결하는 거죠. Should scientists have the right to create new life? 과학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권리가 있는가? 는 언어 생산하기. 배운 걸 모두 종합해서 자기 것으로 표현하는 단계군요. 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목소리, 보이스예요.
학생들이 직접 피조물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의 입장을 대변해 보는 거죠. 최종 수행 과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You are the creature. Write a short letter to Victor. Tell him what you truly want. 네가 피조물이야. 빅터에게 짧은 편지를 써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 와, 이 4단계를 거치면 아이들은 단순히 줄거리를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작품과 정말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배움을 종합할 대망의 최종 평가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 정말 기발하던데요.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 모의 재판, 피조물을 변호하라입니다. 모의 재판이요? 네, 학생들이 피조물의 변호인단이 되는 거예요.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괴물 같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소외와 창조주의의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것을 텍스트 속 증거를 들어 배심원, 즉 다른 학생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의 재판이라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연극이자 게임이잖아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죠? 채점 기준표, 그러니까 루브릭이 중요할 텐데요. 네, 루브릭은 크게 3가지를 평가해요. 첫째, 개념적 이해. 지속적인 소외는 한 존재를 파괴할 수 있다와 같은 반언의 핵심 일반화를 변론에 잘 녹여냈는가. 네, 둘째, 내용 지식.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돌을 던졌다 같은 소설 속 구체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셋째, 핵심 기능.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최종 평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10차 시동안의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활동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10차시 수업을 크게 4단계로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 피조물 몽타주 그리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아마 학생들 대부분이 초록색 피부에 머리에 나사 못 박힌 그런 모습을 그릴걸요? 영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요. 가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가 소설 속 실제 묘사 He had lustrous black hair and teeth of a pearly whiteness. 그는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과 진주처럼 하얀 치아를 가졌다를 읽어주는 거죠. 아, 그 순간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충격받겠죠. 정말 충격적이겠네요. 그 다음 심층 읽기 단계에서는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빈칸 일기 채우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숲속 오두막에서 몰래 가족들을 훔쳐보며 느꼈을 감정들. 예를 들면 Today I saw the family. They look so happy. But I am so lonely. 같은 문장을 채워보면서 소외와 사랑의 결핍을 내면화하는 거죠. 아, 그리고 세 번째 비평 단계에서 하는 책임의 저울 토론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빅터와 피조물 중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 저울 그림의 양쪽에 각자의 잘못을 상징하는 카드를 올려놓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윤리라는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 단계에서 최종 평가인 모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 개요서를 쓰게 되는 거고요. 소외가 슬픔을 낳고 슬픔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폭력을 낳았다는 그 인과관계를 텍스트 속 증거를 찾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종 변론을 준비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11단계.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단원 개요를 작성하는 일이 남았네요. 일종의 영화 예고편처럼요. 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외모 때문에 오해받거나 친구들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나요? 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200년 전 소설 속 괴물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의 변호사가 되어 세상에 그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오늘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하나의 고전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중학생들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아주 역동적인 수업 단원 전체를 함께 설계해봤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 수업의 진짜 가치는 아이들이 줄거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점, 관계, 책임, 편견 같은 보편적인 개념을 도구 삼아서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교사가 정답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설은 모성과 같은 돌봄의 가치가 배제된 채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남성적 창조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들에게서 어떤 본질적인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내게 될까요?